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유튜브라는 게 참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내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유튜브부터 찾아보는 게 이제 문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지 오락이나 재미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걸 쭉 보면 그 자체로서 이제 그 길잡이가 되죠.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쭉 한 지 2년, 원래는 이제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9년, 8년 되는데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이게 대학을 대체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뭐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댓글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없잖아 계십니다. 쭉 과거부터 따라오기는 좀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댓글을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들, 좋은 사연들 남겨주시는 분들 댓글 읽는 것도 하나의 저로서는, 크리에이터인 저로서는 하나의 재미였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더 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댓글을 차단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어제 모임에서 이제 여쭤봤는데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생각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댓글 없이 당분간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없으니까 이제 그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들어올 텐데 뭐 한 5만 원 줄겠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말하고 뭘 말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그걸 느꼈는데요. 한번 지나가서 말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인상 깊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저희 이 처가댁은 이제 오랫동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철강무역을 하셨습니다. 철강무역은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매상은 기본적으로 몇백억, 1년에 몇천억도 하지만 이제 마진은 굉장히 박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 종합상사 같은 데가 이제 물산 같은 데가 시장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좀 오지 같은데, 그리고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를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 장인어른 같은 분들이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남미를 하셨는데요.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어요. 온두라스의 재벌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도 하고 초대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중산층 아파트에서 저희 사장님의 아내가 저희 장모님이 해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막 감탄하는데 불려서 거기 갔더니 거기는 저택에 골프장이 있고 분수가 있고 그런 집입니다. 다 하인들이 서빙하고. 그러니까 보통 철강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재벌이죠, 재벌.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이제 통조림 공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격은 이제 안 맞지만 어쨌건 이제 친구였는데 공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몇백억을 이제 물리셨어요. 그런데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온두라스 회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집안이 이제 이게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몇백억을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몇백억에 대한 그걸 못 받으면 철강회사한테 줄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뻗는 거죠.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온두라스 재벌을 찾아봤더니 한 10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공항 건설 같은 거 하면 그 집안이 따가지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시위를 하는데 몇 명 죽어나가고 이런 동네입니다. 저희 처남이 이제 사장님을 대신해서 빚을 받으러 갔어요. 온두라스라는 데가 엘살바도랑 비슷하게 치안이 안 되니까 저희 처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공항에서부터 까만 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걸로 호의를 앞뒤로 하면서 이제 저택에 갔고요.
우리한테 빚은 안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헬기를 새로 샀다는 거 막 자랑하고, 우리 처남한테 뭐 이제 뭐 반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이제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이제 남편을 막 압박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그 당시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악화되셨죠. 이게 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꼬마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게 집안 분위기다 보니까 이 녀석들도 이제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 꼬마들이 어렸을 때였는데 월드컵에 온두라스가 나왔어요. 근데 막 우리나라 팀 경기는 안 보는데 온두라스 팀 경기는 보면서 온두라스 저주를 하고 막 꼬마들이 막 온두라스 반대 팀을 막 응원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았냐? 저희 장인어른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거래에서 미국의 법원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셨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이제, 했습니다. 미국 법원 소습장을 내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한 집안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있었는데, 미국 법원에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에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그 무역 상사가, 뭔가를 하니까, 액션을 취하니까, 그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이후에 돈을 갚겠다고 플랜을 적어서 보내서 이제 당장 못 갚아도 계속 성실하게 몇 년 동안 갚았어요. 그래서 변제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미국 법원에서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낸 그것을 가지고 그 재벌의 그 계좌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두라스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설명을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이 얘기를 어제 제가 모임에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봐요. 뭐 지나가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더라고요. 이런 거를 겪었습니다. 저는 뭐 간접적인 게 아니에요. 집이니까 이제 집안이니까 이제 같이 겪은 거죠. 아이들이 뭐 온두라스 팀을 막 월드컵 저주할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패밀리 비즈니스가 감당할 돈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극적인 거였죠. 이게 미국 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바로 빚을 갚는 거죠. 그 깡패인지 그 나라의 정치가인지 그 나라의 재벌인지 잘 구별 안 되는 이들이요. 자,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클 세일러의 그걸 다 보진 않았지만 보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움을 좀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브라질이는가 뭐 이런 데다가 자기 회사에 다국적 기업이니까 자산이 있는데 동결당하고 못 찾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나라 돈으로 갖고 있었던 저금은 거의 의미가 없고, 달러는 못 찾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였죠. 물론 우리는 뭐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무역을 하면서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죠. 그게 없어 본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거를 미국 법원에 가져가려면 뭔가 그 관계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배가 관련 있거나 창고가 관련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 은행을 지나갔다거나 돈이, 예. 뭔가를 찾으셔가지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에서 미치고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사실상 어렵죠. 근데 미국이라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그 나라에서는 거의 깡패 같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깨갱하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자란
미국에서 자란 가이들이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현상을 볼 때, 미국에 대해서 무한한, 정부에 대한 무한한 부정과 적개심은 우리는 좀 걸러서 봐야 된다. 우리는 좀 걸러서 봐야 된다.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철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도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블록체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을 뭐,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이 바로 저희 처갓집 하는 조그만 국제무역을 하는 조그만 이런 업체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망을 구축하는 게 블록체인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다시는 이제 온두라스 같은 데하고는 거래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되면 온두라스는 이제 재벌은 본인이 이제 신용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만 거기에는 이제 한국산의 질 좋은 철강이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후생은 낙후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무역망을 만들 때 그렇게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거나 완전히 뭐 오라클 문제가 쌈박하게 해결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다 기업들과 국가들이 관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0과 1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 미국에게는 통제가 되지만 온두라스나 중앙아프리카나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는 통제를 받지 않는 블록체인은 얼마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돼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도 전 세계하고 연결돼서 많은 쫙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블록체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탈릭이 어린 나이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천재가 맞고요. 17살 때 발견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을 만들었고 논문을 썼으니까 비탈릭을 비웃는 분들은 본인이 17살 때 무엇을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9살 때 옴니레이어 마스터 코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가 비트코인 형님들이 고집을 지금처럼 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콘트랙을 하고 막 무한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값싼 코인을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은 지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틀린 게 드러났지만, 이 시도가 무의미한가요? 이 시도 위에서 그렇게 소유권을 명시한 게 뭐 그림이나 음악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약간 뻥이긴 하지만, 과장이지만, 이 소유권을 명시한 것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미한가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디파이는 지금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털어먹었지만 무의미한가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쓰려면 가격이 스테이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지를 선언적으로 알았다? 또 대단하네요. 대단한데 선언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수학이 틀려서 틀린 게 아니고요. 이 금융이라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 맥시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모르겠으나 블록체인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미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런 비전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가야지 그렇게 미국에서 자라서 본인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떼먹으면 미국 법원에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해서 그 거래처를 완전히 블랙리스트 올릴 수 있는 것을 그냥 앉아서 누리면서 그것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의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달러는 뭐 쉰머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복음이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성숙한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SEC ETF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비트코인이 ETF가 되는 걸 반대한 게 안테너 플러스인데 나추어키, 나추어코인이라는 그 만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국과 달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망이 전부 불시시라서 이것을 비트코인이 다 대체하고 그러고도 우리 인류가 미국 말고요 한국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